안녕하세요. 오늘 분석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가 듣는 음악이 사실은 작곡가의 영감보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공간에 의해 만들어진 거라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한 뮤지션의 솔직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전설적인 밴드 토킹 헤즈의 데이비드 번인데요.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거죠. 자신의 펑크록 음악이 CBGB 같은 클럽의 끈적하고 후끈한 공기 속에선 정말 완벽한데 이상하게 번듯한 콘서트 홀 무대에만 서면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소리가 겉돌고 영 힘을 못 쓴다는 걸요. 이 경험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위대한 음악은 오직 순수한 영감의 산물이라는 우리의 낭만적인 믿음이 과연 맞는 걸까? 하고 말이죠. 음악은 정말 순수한 영감의 폭발일까요? 아니면 주어진 공간의 제약 속에서 피어나는 어쩌면 더 치열한 예술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고대의 종교 의식에서부터 지금 여러분 손안에 있는 이어폰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물리적인 공간이 어떻게 음악에 보이지 않는 협력자였는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의 시작,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음악이 어떤 건물 안이 아니라 드넓은 야외에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물리법칙 아래 연주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한 차이가 느껴지시죠? 소리가 사방으로 그냥 흩어져 버리는 서아프리카의 야외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빠른 타악기 리듬이 축제의 심장을 막 뛰게 합니다. 근데 만약 이 똑같은 음악을 거대한 고딕 성당 안에서 연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마치 목욕탕에서 노래 부를 때처럼 소리가 웅웅거리면서 전부 뭉개져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덩어리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성당 음악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공간 자체의 그 긴 울림을 또 하나의 악기처럼 활용해서 아주 길고 성스러운 화음으로 그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된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잔향, 그러니까 소리가 공간 안에서 머물면서 울리는 현상이에요. 마치 조용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이 울림이라는 단 하나의 건축적인 특성이 수백 년 동안 음악의 DNA 자체를 결정해 왔던 겁니다. 그럼 이제 인류가 음악만을 위한 전용 공간, 그러니까 콘서트 홀을 짓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음악은 또 한 번 새로운 공간에 맞춰서 자신의 모습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공연장이랑 음악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진화했는지가 한눈에 딱 들어와요. 보세요. 울림이 거의 없는 작은 응접실에서는 모차르트의 현란하고 세밀한 장식음 하나하나가 정말 선명하게 들렸겠죠. 하지만 거대한 카네기홀에서는 그런 섬세함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대신 말러 같은 작곡가는 그 거대한 공간의 울림을 미리 계산해서 속삭이는 듯한 작은 소리에서부터 모든 악기가 포효하는 엄청난 큰 소리까지 그 다이내믹의 폭을 극대화한 교향곡을 만들어냈죠. 마치 작은 방에서는 속삭여도 잘 들리지만 거대한 광장에서는 소리쳐야 하는 것처럼요. 음악의 표현 방식도 공간에 맞춰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음악은 오직 그 공간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와 악기의 날것 그레로의 소리로만 존재했어요. 그러다 단 하나의 발명품이 등장하면서 음악의 역사를 그냥 두동강 내버리는 정말 근본적인 분기점이 만들어집니다. 마이크는 단순히 소리를 키우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가수의 입술과 당신의 귀 속 사이라는 이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사적이고 새로운 음악적 공간을 창조해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가수가 저기 오페라 극장 맨 뒷줄 관객까지 들으라고 목 터져라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챗 베이커나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가수들은 이제 마이크에 대고 속삭이듯이 노래하면서 마치 바로 내 귓가에 대고 불러주는 듯한 엄청난 친밀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이건 마이크가 없었다면 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했던 혁명이었습니다. 이게 결국 음악을 두 개의 전혀 다른 길로 갈라놓게 된 거죠. 하나는 수많은 관중 앞에서 에너지를 터뜨리는 라이브 공연을 위한 음악, 그리고 다른 하나는 헤드폰 속에서 완벽하게 조각된 스튜디오 녹음을 위한 음악. 이 둘은 더는 같은 게 아니었고
덕분에 DJ 문화라든지 스튜디오 프로듀싱이라는 새로운 예술 장르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음악은 더 이상 콘서트홀에만 갇혀 있지 않아요. 훨씬 더 기묘하고 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바로 그 일상적인 공간들을 위해 작곡되기 시작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바로 수많은 뮤지션들이 스포츠 경기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곳이 오늘날 라이브 공연의 정점이 되었죠. 핵심은 결국 적응이라는 거예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서 섬세한 연주는 다 뭉개져 버리는 거대한 스타디움에서는 U2의 음악처럼 단순하고 웅장한 아레나록이 수만 명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좁은 공간이라 저음이 유독 빵빵하게 들리는 자동차 안에서는 심장을 때리는 베이스가 강조된 트랙이 최고의 드라이브 음악이 됐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어폰 속 아주 작은 소리까지 들리는 그 완벽한 고요함을 위해서는 정말 정교하고 세밀하게 디자인된 팝 음악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각 공간이 자신만의 사운드 트랙을 갖게 된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음악이 계속해서 그것을 담는 그릇에 맞춰 스스로를 바꾼다면 이건 인간의 창의성이란 게 도대체 뭘까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죠. 어쩌면 그 해답은 자연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정말 보편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뭇잎이 소리를 다 흡수해버리는 빽빽한 숲속에서는 자기 소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 짧고 높은 음으로 노래하고요. 반대로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는 탁 트인 들판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낮은 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인간 음악가들도 똑같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예술을 주변 환경의 음향 조건에 가장 잘 맞도록 빚어내고 있는 거죠. 결국 데이비드 번의 이 말은 창의성에 대한 우리의 어떤 낭만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창의적인 열정이라는 게 그냥 허공으로 막 터져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미 주어진 구조와 공간이라는 그릇 안으로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에 의해 제한받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제약이 있었기에 더 위대한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는 걸까요? 아마 진정한 창의성이란 주어진 공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찾아내는 그 여정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헤드폰을 끼거나 차에서 음악을 틀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노래 한 곡을 고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음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여러분만의 콘서트홀로 들어서는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